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잠깐만. 너 진짜 골고루 한다. 매력적이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남대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요즘 꼰대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임브로입니다. 피조물로 창조됐지만 날마다 진화하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손자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진화씨. 손다윈. 다윈. 네. 어떻게 개명해야겠어요. 다윈으로. 네. 그렇게요. 어떻게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방송을 듣는데 이거 그냥 나 오지 말고 집에서 댓글 읽고 마지막 멘트만 붙여넣게 해달라 그럴까. 3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중2 이후로 과학을 놓으셨던. 그렇죠. 이게 자꾸 이과나 역사나 뭐 그런 과학 분야가 나오면은 뭐 순전한 기독교 그런 거 하면은 뇌에 주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좀 먹먹해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무지 씨.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과적인 방송하면 저 좀 집에서 할 테니까 붙여넣기를. 네. 근데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위로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위로받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실 때 잘 못 알아듣고 조용히 있는 김사부를 보면서 위안을 얻었다고. 그래서 야, 김사부는 참 별걸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은사다 이건 정말.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부 나이를 좀 물어보고 저한테 김사부는 몇 살이요? 그래서 김사부 나이를 얘기해주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다들 얕잡아본 거지 뭐. 그런데 저는 요새 막 무더위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기승이지 않습니까? 에어컨 있는 데서 지내다가 감기 걸렸어요.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걸려가지고 지금 코가 막혀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 진화론, 오늘도 이제 이 진화론 다루는데 그 지난주 방송을 제 모니터를 잘 안 하는데 원래 쫄려가지고 다시 듣는데 혓바닥이 너무 길더라고요. 말이 길었다. 너무 길어요. 그 비슷한 말 계속 반복하고. 예. 아유, 괜찮았어요. 예, 그걸 보면서 참 그랬고 한 2주간 또 이제 그 방송도 방송인데 올해 들어서 책을 제일 빡시게 좀 읽었던 한 2주 같아. 박싱데이 같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야, 거의 뭐 제 그 지력을 다 쓴 것 같은 2주 동안. 네. 나는 매번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쵸. 네. 물론. 왜 그처라고 받아? 아니야. 실제로 서과장 넌 열심히 늘 준비하니까. 늘 준비하니까. 부담스러워. 네. 제 주변에서도 네. 서과장 방송의 그 어떤 지적 컨텐츠의 깊이에 대해서 되게 막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에요. 페이퍼를 실제로 한 26장씩 써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네요. 그는 취미가 논문 쓰기인 것 같다. 서과장, 서과장, 서논문. 소논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 시리즈에 책 좀 읽고 끙끙대는 거 보면서 가소로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축구, 야구, 말도 안 되는 거 막 가벼움으로 막 후려치다가 약간 좀 깊이 있는 거 하려니까 사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생색을 좀 내자면 저 책 9권 읽고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잘났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네.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애쓰고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 과장님 거는 하트 수가 너무 빨리 찍히는 것 같아서 이거 그 음원 사재기 의혹 있잖아요. 중국에다 서버 사놓고 매크로 네. 돌리고. 네. 계정이 10개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아니 12시가 지났는데 어떻게 하트 수가 7개가 벌써 찍혀? 아니야, 다 그랬어. 아니에요. 딴 내가 사람도 그랬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서과장의 그 팬덤이 충성도가 높아요. 장난 아니에요. 피드백도 보면 서과장한테만 가고. 그럼. 네. 그럴 때가 있죠. 무서워. 마주보니까. 평소에 친절하게 사세요. 네, 친절을 알겠습니다. 베풀면서. 그것도 지가 뭐 그렇게 친절해. 그러네. 정확하네. 엄청 좀 많이 무서운데.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이렇게 정색하면서 얘기 안 하는데. 막 뺐네, 지금 보니까. 약간 제가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해롱해롱한 상태예요. 네, 지금 식도에서 바로 뱉고 있어요. 네, 그렇다. 필터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장하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주시죠.
긴장하라고 자식아. 지금 약과를 씹어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제 차례 아닌 줄 알고. 네. 오초무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목요일 출근길을 기다리며 한 편도 빠짐없이 떠람대어를 들어온 청취자입니다. 떠람대어를 통해 책, 영화, 운동, 여행, 연애 등 일상적인 주제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네요. 김사부님의 축구평가 강제여행 즐겨 들었는데요. 저도 축구 참 좋아합니다.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는 패스와 움직임들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한 골을 넣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1인입니다. 손작가님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레미제라블 편 인상 깊게 들었고요. 특히 찌빙글리 편에서 사복음서의 관점에서 4명의 신학자를 중략하겠고요. 서과장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중략하겠습니다. 임브로님은 청취자분만 제대로 읽고 매일 느끼셨겠지만 설교하실 때처럼 좋은 통찰력과 깔끔한 진행 및 정리가 들을 때마다 방향을 잘 잡아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네, 중략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취지에 맞게 저도 들으면서 함께 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양질의 방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길고 저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달아주셔가지고 오초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청취자분들은 김사부께 많이 길고 나머진 다 중략. 네, 그래요. 이 새끼가 다 줄였어요. 네, 정말 편파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게 어쨌든 처음에 나왔으니까. 네, 잘났다. 네. 그리고 네, 9D95님 오늘 진화로 내용이 너무 유익하여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그간 즐겁게 감동 있게 거의 전편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3 아들과 강제여행 편을 들으며 미리 군대 예행 연습을 했네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꾸준하게 방송 올려주시니 참 기감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진화론 방송은 특히 제게 필요한 방송이었네요. 추천 도서 꼭 읽어보렵니다.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쫄리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이런 댓글 굉장히 힘이 됩니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세요.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좋아요, 하트 좀 제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한번 클릭하면 되는 건데. 왜 정색을 해? 몇천 명씩 들으시는데 왜 하트 수는 몇십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게. 꼭 좀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물 후원이 있었어요. 뭐 현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희 더운데 녹음하느라 고생한다고. 그리고 손작가의 진화론 방송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세린이라는 분께서 스타벅스 커피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그걸로 커피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없을 때 우리끼리 다 먹었어요. 네 것도 내가 먹었어. 좀 봐, 여기 스타벅스라고 안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늦지 좀 말아줘. 저 청각에 왔어요. 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획으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진화론, 그냥 막연하게, 진화론 무서워 그랬었는데, 이 방송을 접하시면서, 진화론과 현재 기독교가 어떤 관계와 어떤 위치 속에 있는가를 좀 그나마 대강 가닥을 잡으시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유익함이 있었다는 피드백들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 손 작가님이 지난 시간에 그 오른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었다면 이제는 왼편에다 하나를 더 얻는. 그래서 십자가를 양쪽 어깨에다 지고 가겠다. 자, 우리 손 작가님 진행해 주시죠. 그렇죠. 십자가는 저 같은 사람이 져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가 못 박혀라. 그렇죠. 죽어야죠. 네. 오늘은 이제 진화론 그 두 번째 회차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오해에서 비롯된 과학과 신앙의 조화 속에서 좀 오해에서 비롯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몰라서 두려운 것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해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 정체가 너무 희미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화론의 시초라고 불릴 수 있는
다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다윈도 잘 모르고요. 다윈이 쓴 종의 기원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재밌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지난주처럼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윈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어떤 교양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진화론에 대한 어떤 의미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찰스 다윈이요. 우리 지난주에 다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지난주에 너 있었니? 했었던 것 같은데 다윈 한 거 아니야? 있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윈의 네. 진화론이 도대체 뭔지 그쵸. 이걸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세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종의 기원을 썼는지, 그리고 종의 기원의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일부에 좀 다루고 싶어요. 그 다윈에 대한 스캔들이 좀 있어요. 그 창조과학이라 그럴까요? 창조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사이에서도 좀 많이 팽배한 스캔들인데 뭐냐면 찰스 다윈이 73세의 나이로 죽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병상에 죽기 직전에 다윈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호프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머예요. 여기서부터 내용은 그 호프 부인이 도착했을 때 다윈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 그 호프 부인이 언급을 하니까 그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다윈이 죽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녀에게 다시 와줄 수 있느냐고 묻었고 여름집에 정원에서 열리는 하인 소작인 이웃들 30여 명이 모이는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다윈이 이제 주장을 했고 또 부분이 가가지고 전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윈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했다. 그가 주장했던 진화에 대해서 회개했다. 뭐 이게 이제 팽배해졌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제 처음 미국 침례교도들 사이에서 발간된 저널에 인쇄되어서 나와졌고 그때 이후로 많은 책들, 잡지들, 소책자들에서 재인쇄되었고 이게 이제 퍼져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요걸 이제 설교 예화로 쓰기도 했었거든요. 네. 즉 다윈이 죽음 직전에 침상에서 회개하고 기독교를 전향하였고 진화론을 포기하였다는 이 뒷이야기들. 근데 중요한 건 다윈의 아내, 자녀, 그 이웃들 모두가 그런 사실을 부인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여 명이나 모여가지고 이걸 전했으면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 일조차 없었고 다윈은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호프 부인이라는 사람이 실제 방문했을 수도 있다.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루머인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 다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다윈이 괴물 아니면 회심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답정너 같은 느낌의 이제 루머였어요. 그 다윈은 생전에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윈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를 했고, 졸업까지 했어요. 예.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고, 중간에 보면 종의 기원도 1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기원은 마지막 6판이에요. 그러니까 1판부터, 판이라는 것은 중간에 많은 수정이 이제 가해진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막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이런 단어도 이제 삽입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좀 한번 패턴을 한번 보시면서,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은 1809년 2월 12일 영국 스루스베리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로버트 다윈인데 이제 유명한 내과 의사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수제너 다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양반도 좀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의사고 그렇죠. 뭐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윈 때까지가 아마 5대째 의사 집안, 유명한 의사 5대째? 집안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가 되게 큰 도자기 사업 가문, 집안 딸이래요. 그래서 엄청 유복하게 이제 자랐고, 2남 4녀 중 5번째, 막내 아들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는데, 다윈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난히 나가 쏘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들판이나 냇가에 가서 숲속에 가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곤충 채집에 취미를 붙여서 이제 딱정벌레를 잡아 표본을 만드는 걸 취미로 삼았고 그건 어른이 돼서도 이건 여전한 취미였는데 팝으로요?
팝으로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른이 됐는데 늙었을 때 했던 말인데 희귀한 딱정벌레를 잡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나팔 소리를 들은 늙은 군마처럼 뛰논다. 뭐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딱정벌레의 어떤 근데 덕후예요. 이해가 가요. 네, 덕후예요, 덕후. 그게 왜 이게? 딱정벌레가 신비하게 생겼어요. 딱정벌레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게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어떤 종의 기원을 쓰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될 만한 조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명명된, 그러니까 이름이 부여된, 발견이 돼서 이름이 부여된 생명체가 180만 종인데 그 중에 100만 종이 곤충이에요. 근데 곤충에서도 30만 종이 딱정벌레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개체 종들이 많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딱정벌레 덕후인데 딱정벌레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채집하면서 뭔가 이제 자신만의 어떤 내적 질서를 좀 세워 나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윈가가 5대에 걸친 의사 가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윈도 사실은 의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의대를 진학해요. 에든버러 의대에. 근데 공부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마취제가 없었어요. 근데 마취제 없이 수술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질려버린 거예요. 마취제 없이 막 비명 지르면서 수술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의사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동물학과 지질학을 좀 익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자식 안 되겠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의 권유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 수업을 받아요. 물론 이 신학이 개신교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성공회, 성공회 신학이었겠지만 성공의 사제가 되는 길을 걷기로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종교개혁 그 특집 할 때도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성직자였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권유로, 이 길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 들어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식물학 교수인 헨슬로라는 사람과 이제 교제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사람의 추천 편지로 인해서 찰스 다윈이 비글호라는 배에 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었는데, 이 비그로는 군함이에요. 영국 국적의 군함이고 이 군함 비그로의 선장 피츠로이가 자신과 함께 동반될 박물학자를 찾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군함 비그로의 이제 그 부여된 명령은 뭐냐면 해안선 탐험을 통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해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동시에 이제 그 어떤 식민지 같은 곳에 있는 어떤 표본들을 채집할 박물학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헨슬로 교수한테 원래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자기 못 가니까 이 친구가 똘똘하다, 관심이 많다. 그래서 넘겨가지고 다윈이 동승해요. 물론 가족들이 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막 엄청 난리도 아니었는데 외삼촌이 좀 꼬드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승해서 1836년 출발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어떻게 보면 출항이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어떤 출항이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남아메리카만 가는 거였는데, 원래 계획은 1년 내지 2년이었는데, 5년을 돌아요. 그래가지고 남아메리카 들렸다가, 남반군 다 들려요. 뭐, 아프리카 들렸다가, 막, 호주 들렸다가, 다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배가 생각보다 안 커요. 길이가 28m에 폭이 7.5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대양을 항해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배였는데 이 배를 5년 동안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다윈 추종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동일한 크기의 배를 타고 가보려 그랬는데 엄청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윈은 늘 해맑게 너무 기쁘니까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게 벌레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덕후예요. 그러니까 덕후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5년의 항해 기간이지만 18개월만 배 위에 있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육지에 무태 올라가가지고 해안선, 지질학 그리고 뭐 동물, 식물 채집하고 표본 작업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중간중간 표본들을 이제 영국으로 보내고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쪽에 이르는 18권의 두툼한 공책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5년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간중간 이제 보냈다 그랬잖아요. 영국에 돌아와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종의 기원이 어떻게 출판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조사를 이어가면서 확산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정적으로 남아메리카에 갔는데
토끼가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토끼가 없어. 누가 봐도 여긴 토끼가 엄청나게 뛰돌아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영국 같았으면 여기는 뭐 토끼 완전 가득해야 되는데 토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집토끼는 있는데 사육하는 그러니까 외래종이죠. 근데 없는 거예요. 야생 토끼가. 토끼와 비슷한 게 있어서 파타고니아 토끼다라고 이제 불렀는데 토끼랑 형태가 되게 비슷한데 쥐과예요. 그러니까 토끼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치류가 너무 많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형태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개통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윈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거 되게 비웃을 수 있을 만한 결론인데 토끼가 남아메리카에 없는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대서양을 건너 헤엄쳐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결론인데 이 너무 나간 것 같지만 그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질학 조사도 이제 병행했다 그랬잖아요. 다윈은 지질학에 대한 이해도 있었어요. 자연이 있는 그대로 고정 불변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생물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질학에서 먼저 생겨났거든요. 왜냐하면 화석 증거들이 출토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와 어떻게 결합을 시킬까 해가지고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이 뭐냐면 천변지이설이라는 지질학의 당시 정설이었어요. 당시 정설. 이게 뭐냐면 화석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구에는 몇 차례의 돌발적이고 격심한 지각 변동이 반복되었는데 마치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그때마다 모든 생물이 사멸하고 그때마다 새롭게 창조되었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생물이 다 죽고 또 새로운 또 새로운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게 반복되니까 지층마다 화석층이 이렇게 완전 다른 층들이 나온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허턴이라는 사람이 동일과정설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지구상의 자연작용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가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구의 역사는 엄청 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를 반영한 책이 뭐냐면 라이엘이라는 사람의 지질학 원리인데 다윈이 마침 이 책을 들고 비그로를 탑승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2판 나온 그러니까 지질학 원리 2판을 또 다시금 수용을 해가지고 읽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지질을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화석 증거들을 관찰한 결과 천변지이설보다는 지질학 원리에 수록된 이 동일과정설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진화론의 최초 주장자가 다윈이 아닌 건 아세요 혹시? 그래요? 네, 다윈이 아니에요. 다윈이 아니고 여러분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데 용불용설이라고. 그게 뭐예요? 이거 과학 시간에 이거 시험 시간 나온 걸 때 용불용설 뭐냐면 많이 쓰면 그쪽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안 쓰면 후퇴한다, 퇴화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을 주장했는데요. 이게 최초의 과학적인 진화론적 개념인데요. 모든 동물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계단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많이 써서 기린이 되고 그렇죠. 이런 뭐 거죠. 그런 거죠. 많이 쓰면 기린이 되고. 야구 선수 투수가 한쪽 그렇죠. 계속 쓰면 팔이 네. 뭐 길어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한쪽 팔을 써가지고 팔이 길어졌어. 근데 그게 자손한테 유전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획득된 형질이라 그러는데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직 멘델의 유전학이라 그러나 멘델의 유전 법칙 이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뭐라 그러지? 혈액형 뭐 A형하고 B형하고 만나면 뭐 A, B형이 되고 나오고. O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아직은 나오기 이전이어가지고 획득 형질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용불용설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다윈이 용불용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진화론이 사실 용불용설이에요. 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증명된 용불용설을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메바가 그렇죠. 물고기가 되는 이게 거?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용불용설은 뭐냐면 단계가 있고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사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침팬지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길길이 날뛰는 명제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침팬지는 수억 년이 지나도 사람이 되지 않아요. 지금 현대 진화론이 얘기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침팬지가 수억 년이 지나면 다른 형태의 다른 게 되지 사람이 된다라는 건 아니. 대부분 사람들은 진화하면 아메바에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어떤 이해의 연장선상이고 이거는 진화론하고 관계가 없다. 잘못된 이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조금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 이름부터 이제 확 에라스무스 다윈. 예. 이 약간 기인이었대요. 에라스무스 다윈이.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정설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질학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나온 이후에 생물은 안 그럴까라는 의심을 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 다윈이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다만 이제 증거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건데 다윈이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다윈은 요 남아메리카에 그 거할 때부터 기존의 관념에 대한 흔들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역사적인 만남, 갈라파고스 제도, 남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 쪽에서 10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이 찾아가기에는 조금 고립된 곳인데 이 갈라파고스 섬이 아니에요. 갈라파고스 제도고 여기에는 10개 정도의 주요 섬이 있는데 5개 섬이 좀 크거든요. 한 달 남짓 여기 머물면서 진화론의 얼개를 작성하게 돼요. 뭐냐면 1000km 떨어져 있다라 그랬잖아요. 대륙으로부터. 근데 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생물들과 굉장히 뚜렷한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완전 다른 종인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다른 종인 거죠. 게다가 같은 종인데도 그 섬마다 또 다른 거예요, 형태가. 여기서 좀 약간 핀트가 나갔는데, 특별히 이제 핀치새가 여기서 대두되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핀치새와 닮았는데 좀 많이 달라요. 외형상 큰 차이가 없는데 종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 안에서도 갈라파고스 제도 안에서도 섬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나무가 많고 뭐 어디는 이제 그 작물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에 따라서 먹이가 딱딱한 곳이 많은 거면 거기에 적합하게 딱딱한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부리 모양이 되어 있고 어디는 이제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무른 음식이 많은 곳이면 거기에 적합하게 돼 있고 뭐 키가 큰 음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섬마다 다 부리 모양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확 나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 뭐냐면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이 이 책 뭐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데요. 뭐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뭐냐면 인간은 이게 증식 속도가 너무 큰데 식량이 증산되는 속도가 그걸 못 쫓아간다라는 거죠. 1 더하기 1로 가고 식량은 인간은 곱하기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 다 인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림을 그려냈던 게 인구론인데 이 인구론에 이제 좀 착안을 했어요. 뭐냐면 생물은 우리는 그러니까 자손들을 많이 낳는데 그거를 먹여줄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제한돼 있다라는 걸 보니까 생물은 자연 조건 때문에 많은 자손을 잃거나 번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자손은 그거보다 적은 자손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어지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인구론, 뭐 용불용설, 지질학의 증거들, 그리고 자신이 관찰한 증거들 이런 것들 다 아우르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요. 뭐냐면 자연 환경이 살아남을 개체를 선택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 자손 중에 어떤 자손이 살아남는가 하는 것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단이 있으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라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생존해 나간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의 개념이 이제 자기를 뒤덮기 시작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기존에 갖고 있던 천변지휘설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깨져버리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가지고 결론을 내리죠. 과거의 생물들과 지금의 생물이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생물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출판을 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죠. 왜냐하면 생물은 불변한다라는 게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자연선택의 개념을 내놓으면 자기는 무신론자나 혹은 급진주의자라는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까지 했대요. 자기가 죽으면 원고를 좀 내달라고 책으로.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되게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적 갈등이.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금기되어 있던 금기되어 거잖아요. 있던 영역이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과학적으로 어떤 정량적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냥 이걸 내는 것만으로 나는 어떤 이단화 취급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2018년을 살아도요. 지금도 나는 진화를 긍정해라고 교회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도 방송하면서 쫄았는데. 나 저도 이렇게 쫄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만들어낸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관념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다윈이 네. 혀가 얼마나 길어졌겠어요. 장난 아니죠. 쫄렸죠.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머문하면서 데이터만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자기 어떤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만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젊은 과학자에게 편지가 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10몇 년이 지나고 한 2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자신이 새로운 이론 발견했는데 평가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자연선택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죠. 야, 이 자식이 이거 먼저 내면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학자로서의 그 어떤 공명심이 있는데 1858년에 공동으로 그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자연선택과 진화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 해인 1859년 11월 24일에 종회기원 초판을 발행해요. 이때 제목은 종회기원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조금 어려운데 자연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회기원, 즉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참 재미없게 생겼죠. 책 제목. 아까 얘기했잖아요. 혀가 길어지죠. 혀가 길어져요. 혀가 너무 길어져. 네, 그렇죠. 그리고 이듬해 2판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몇 문장 빼고 몇 문장 삽입하고 이거였는데 마지막 문단 이걸 삽입해요. 뭐라고 삽입했냐면 창조주에 의해 라는 문구를 삽입을 해요. 더 길어졌네요. 엄청 왜냐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윈을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팩트예요. 예. 저도 지금 혀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3판 나오고 4판 나오고 5판 나오는데 5판에서 이제 적자 생존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1872년 마지막 6판에서 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해요. 이때 6판에서 책 제목도 줄여가지고 종회기원 으로 이제 딱 후려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근데 제가 지금 다윈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상태들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종회기원 얘기할 수 있으려나 조금 두렵긴 한데 아니 저 아주 좋습니다. 김사부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마이크 테스트라도 한번 해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 오늘 방송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붙여넣기가 아니에요. 기계음 아닌가요 이거? 이 현장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왜 이름이 종회기원인가? 이거는 뭐 약간 추측일 수 있는데 그 종회기원이 출판되기 100여 년 전에 1735년에 칼폰 린네라는 사람이 펴낸 자연의 체계라는 게 있어요. 린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린넨은 저 처음 들었어요. 린넨. 그래. 린넨. 그렇죠. 여름엔 린넨이죠. 린넨. 네, 그렇죠. 그 뭐냐면 이 동물계, 식물계, 개, 그다음에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체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물계,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 밑에 문으로 해가지고 좀 큰 부류들을 묶어놓고 그 밑으로 이렇게 강,
목, 과, 속, 종까지 내려온 거죠. 종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뭐 토끼, 토끼도 과일 수 있나? 아무튼. 그러니까 뭐 고양이과에 그쵸. 누구누구. 고양이과에 고양이가 있고, 뭐, 또 있잖아요. 뭐 몇 개. 개계열의 진돗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늑대 뭐 이런. 근대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럼 그- 분류. 그쵸. 김사부가 방금 얘기한 게 정확하게 틀린 예였어요. 응? 개계열의 진돗개는 아니고요. 개는 그냥 하나의, 개과에, 개과에 늑대 있고 개 그쵸. 있고 이런 개가 거 있어요? 있고, 개 안에 그냥, 진돗개가 있는 거죠. 이따가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종을 그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진돗개와 다른 종이 뭐가 있죠, 개가? 늑대? 뭐, 똥개. 아니. 진돗개와 진돗개랑 푸들? 푸들이 생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 생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믹스견, 잡종견이 나오잖아요. 생식이 가능하면 그거는 다른 종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좀 달라 보여도 생식이 가능하면 다른 종이 아니고 생식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 뭐 교합을 통해서 나온 생식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의 생식. 자연생식.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인데 이게 또 후손 번식이 안 되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노새라는 게 있어요. 말하고 당나귀를 이게 생식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나온 게 노새인데 노새는 자손을 못 낳아요. 라이거 이런 것도 라이거도 동일한 라이거 얘기죠. 예. 생각했어. 라이거도 호랑이와 사자의 교배종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렇죠. 교배를 시켜서 근데 라이거가 이거는 나와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 라이거랑 라이거가 생식이 안 돼요? 예, 안 돼요. 오. 라이거 자체가 생식이 안 돼요. 음.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거고 그래서 노새는 하나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어도 아무튼 이제 그런 종인데 생물 분류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종이에요. 이 린네가 분류학의 창시자였고 객관적인 생물학 연구는 바로 이 린네의 자연의 체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어떻게 기원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윈이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의 기원 1장을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요. 한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종의 기원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종의 기원은 우와, 여러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읽으려 그랬거든요. 아니 실제 읽으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약간 이제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자, 약간 기독교화 입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 그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일반 과학계에서도 그래도 저명한 분이신 것 같고, 근데 이분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과학자가 된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종의 기원을 읽었는데 그때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재미가 너무 없더라. 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은 읽지 마라. 대신에 종의 기원을 읽고 싶으면 차라리 다윈에 관련된 일대기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차라리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읽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제 과학자들도 종의 기원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읽었다. 언급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화론을 그러니까 제목이 유명한 거죠.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이 가능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강요 안 읽어본 거랑 마찬가지. 비슷하죠. 뭐 그렇게 비슷하죠. 볼 수 있겠지. 비슷하죠. 오히려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쵸. 요약된 것들을 네네네네. 읽지 그 네. 원본을 읽지는 않잖아요. 네네. 웬만하면. 네. 근데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종의 기원은 그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외계어 아니에요? 네, 외계어. 외계어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의 기원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 그 청취자분들의 어떤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종의 기원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의 기원 1장은 기르는 동식물에서 나타나는 변이라는 제목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들 있잖아요. 이게 야생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이들이 일어난다는 거, 변화들이. 변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종의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말하는데 유전적으로 나오는 변이가 있고 환경이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막 바꿔놓는 환경 변이가 있는데요. 기르는 동식물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야생보다. 우선 뭘 에너지를 공급을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그치.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또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치와와 아시잖아요. 치와와가 원래
그렇게 생긴 종이 아닌데 인간이 계속 교배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해서 그쵸. 교배를 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시면 개들의 변천사 보시면 나오는데 불독도 보면은 지금 현생에 있던 뭐 프렌치 불독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기형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 네. 들은 게 그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족보 있는 개라는 거 사실은 족보 있는 개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교배를 네네.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네. 엄밀한 의미에선 기형이고 그렇죠. 걔네들이 장애를 다들 가지고 있어요. 다들 갖고 있고 그래서 음. 단명하고 네, 빨리 죽고 어. 그 프렌치 불독도 코가 너무 짧아가지고 숨 쉬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관상을 위해서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더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품종을 선택해서 번식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비둘기 육종, 그러니까 그 형태를 막 만들어가는 걸 육종가라 그러는데 비둘기 육종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떤 날개라도 3년이면 만들어낸다고. 네. 그리고 하지만 머리나 부리는 이제 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머리나 부리는 6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강압적인 어떤 조건들이 부여되면 변한다라는 어떤 그 증명을 위해서 제1장에 이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니네 봐라. 밖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들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을 줘서 그런 것 아니냐? 나는 사랑을 받아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아니죠. 종의 기원 2장은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이. 이게 이제 제목인데,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조물주에 의해, 즉 그때는 이제 서구 사회다 보니까 하나님이겠죠, 성경에. 하나님에 의해 따로따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데, 다윈은 종이란 변종에서 발달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변종은 뭐냐면, 뮤턴트죠. 뮤턴트는 돌연변이고, 엑스맨. 달라요? 뮤턴트는 돌연변이고, 변종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이 가능한데 조금 다른.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종마다 다 다르겠죠. 뭐 사람으로 치면 조금 더 잘생긴 뭐 사람이 나오거나 아무튼 얼룩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고 뭐 키가 더 크거나 뭐 목이 더 길거나 뭐 이런 근데 생식이 가능해 서로 그런 변종들이 나오는데 이런 변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종하고 비교했을 때 더 생존에 유리한 종들이 그치. 이제 살아남고 그게 나중에는 그것만 남아서 하나의 종이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진화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존에 용이한 방향으로 변이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종의 기원 2장이에요. 3장은 뭐냐면 생존 투쟁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 순서가 뭐냐면 자연 선택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데서부터 하나씩 벗겨나가는 몰고 거예요.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3장의 생존 투쟁에 대하여인데 생물의 개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R이나 C의 수가 아니라 생존 경쟁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먹이, 뭐 기후의 갑작스러운 변화, 뭐 전염병 같은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가장 치열한 것이 뭐냐면 비슷한 것끼리의 생존 경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하고 경쟁하고 사자는 사자랑 영역 다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종은 아니더라도 그 위에 같은 과에 왜냐면 이 같은 속이나 같은 과에 있는 동물들은 비슷한 먹이를 먹기 때문에 걔네랑 굉장히 이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생존 경쟁 투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기원 4장이 이게 이제 종의 기원 책의 핵심인데 자연 선택 혹은 최적자의 생존이라는 타이틀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는 게 진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는 건데 근데 진화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다윈도 얘기해요. 누가 선택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이 우리 되게 멋지게 보잖아요. 그래 특히 그러니까 이거 뭐 남성 여성에 대해서 좀 뭐 폄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제 키가 크면은 굉장히 그래도 건강하고 흔히 유전자가 좋네. 좋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지구의 환경이 확 바뀌었어. 자외선이 너무 강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키 큰 놈이 먼저 피부암 걸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높은 데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공기의 대기질이 막 바뀌었어. 근데 그러니까 좀 사람에게 위험한
가스가 위쪽으로 올라갔어. 그럼 키 큰 놈부터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치. 뭐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뒤얽힌 자연환경은 물론 우연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커다란 몫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이 바뀔지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가. 랜덤하다. 랜덤하다. 하지만 네. 살아남기에 용이한 애들이 그렇죠. 그것을 네. 향해서 발전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살아남는데 그러면 그럼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이 인도해 간다. 약간 신앙, 약간 종교적이지 않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다윈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그거 자연 선택설, 그 자연한테 너무 큰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윈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제가 탐험하고 관찰해본 결과 자연이 보여준 경이로운 그 어떤 흐름 가운데 자기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시기인데 그런 도전장을 던져놓고 결론은 자연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진짜 과학이랑 학자들로부터도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과학이라는 게 명문화돼서 분야가 명확하게 나뉘고 어떤 그런 흐름에 있었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딜레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이란 말은 너무 중요해요. 종회기원에서. 근데 이게 후에 적자 생존이라고 조금 바뀌게 되는데 선택받은 자가 생존하게 된다. 근데 종회기원, 지금 진화론에 있어서 종회기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적자 번식이다. 그러니까 생존만 하면 안 되고 번식을 안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돌연변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번식을 해야지. 번식을 하고 이 종이 끝까지 확대되고 확대 재생산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윈의 이론에 대해서 총괄해서 후대 해설자들은 가장 정확한 용어는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도 아니고 적자 생존도 아니고 적자 번식이 맞을 것이다. 네. 근데 네. 물론 의미는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자연 선택은 수동적이잖아요. 그쵸, 그쵸. 선택받는 네, 거잖아요. 네, 우연에 네. 의해서. 그런데 적자 생존이든 적자 번식은 어쨌든 내가 가진 그 특이점, 그 장점으로 인해서 내가 확대 네. 재생산된다. 맞아요. 그 주도점의 네. 액센트가 네. 자기 자신한테 맞아요. 있어요. 자연 선택을 이건 약간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날려버린 말을 거죠. 그렇게 했구나. 예. 그리고 종회기원 5장은 이제 변이의 법칙인데 무작위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법칙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회기원 6장부터 14장까지는 앞의 내용들에 대한 보완 그리고 공격받은 것에 대한 어떤 대응 뭐 그러니까 1판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난도 있었을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의 논리에 근거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점들을 거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그 증거들 본인이 모았던 증거들에 대해서 넣어놓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그 공격받은 것에 대한 반론들을 수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창조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창조론자들이 공격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탄식하듯이 이런 구절을 적어놔요.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동식물들은 모두 알이나 종자로 창조된 것일까? 아니면 다 자란 모습으로 창조된 것일까? 닭이 먼저냐? 그쵸.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을까? 알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약간은 본인 입장에서의 변증적 어떤 반론이죠. 그리고 포유류는 어미의 자궁에서 영향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표시, 배꼽이잖아요. 이거를 거짓으로 달고 창조된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논쟁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꼽이 그쵸? 있었을까?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 뭐 요런. 그러니까 다윈이 이제 이런 반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윈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종회기원은요. 그리스도인이 이거 가지고 논쟁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문제인데 사실 이 책을 잘 몰라요, 우리가. 종회기원에서는 인류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궁금한 게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이 얘기 거야? 안 해요, 종회기원에서는. 그게 궁금해.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네. 거의 그냥 동식물 덕후의 일기에 가까워요. 사장 마무리에 그림을 하나를 그려놓고 종회기원에 있어서 유일한 사파인데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도
처럼 이렇게 그려놔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뭐라 그러기는 좀 애매해. 왜냐면 린네도 사람을 그 개통군 안에 그렇겠지. 집어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종의기원의 핵심 5명제는 뭐냐면 생물은 꾸준히 변한다는 거고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에서 유래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한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자연 선택으로 더 잘 생존하고 번식에 성공한 놈들은 유전자를 자손에게 남길 수 있다. 이게 종의 기원의 어떤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책이 어떻게 보면 더 화두에 올라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뭐냐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그러니까 인간의 유래를 사실 여기서 다뤄요. 왜냐면 종의기원이 출판된 지 12년 후인 1871년, 즉 종의기원 최종판인 6판이 나오기 1년 전에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발간하거든요. 사실 이게 인간의 기원을 다루기 때문에 더 논란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큰 논란이 안 돼요. 뭐냐면 이 책을 왜 썼냐면 이 종의기원을 출간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이론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또 공격받았다 그랬죠. 반론들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자기가 봐도 타당한 반론들이 있으니까. 즉 보면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그러면 자연선택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생존에 전혀 불리한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치. 설명이 안 되지 않냐. 뭐냐면 예를 들면 공작의 꼬리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름답기만 하고 쓸모없는 거? 그럴 그치. 수 있는데 그 생존을 위해서는 네네. 이게 거추장스러운 건데 왜 이 거추장스러운 게 있냐? 아, 그치. 성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맞아, 때문에 맞아. 이 거추장스러운 게 맞아, 발전되기 시작했다. 맞아. 성선택. 성선택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성의 성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어떤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관련된 거고, 근데 그것만이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진화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이성의 선택을 받아서 번식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생존에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은 공작의 깃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성을 꼬셔야 되기 때문에 유혹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는 의미가 없지만 그렇죠. 이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너무 많아지면 포식자에게 포식자들에게 잡혀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깃털의 숫자로 고정되었다라는 게 이제 해석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천적이 공작새를 잡아먹는다고 했었을 때 천적이 나 배고파 공작새 어디 있지? 근데 저쪽에서 멋있게 나 여기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생존에는 불리해. 네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발전되게 되느냐 하면은 그게 그렇게 돼야지 자기는 남성으로서 선택을 받아서 종족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공작의 화려한 깃털이 인간한테는 그런 게 발전된다. 뭐가 있지? 인간에게? 인간한테도 뭐 많지. 뭐 눈 큰 거 먼지 많이 들어가잖아. 눈 큰 게 뭐가 소중해? 뭐가 중요해? 그렇죠. 인간은 조금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머리 작은 거 네. 나쁜 놈들. 네. 그래서 살아남아도 번식이 안 되면 말짱 황이다. 그러니까 자연에게도 잘 부벼야 되지만 이성에게도 잘 부벼야 된다. 이게 성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섹스가 없으면 자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윈은 생존을 위한 자연선택과 번식을 위한 성선택을 분명하게 구분한 뒤에 짝 고르기를 통한 성선택은 자연선택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떤 이 섹스에 있어서 차별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구원자는 받아들이고 어떤 구원자들은 멀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연계되는 의문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인간의 유래로 나아가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을 하다 보면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인간도 진화의 단계로 태어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유래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너 이제 못 바뀔 시간이 됐다. 그렇죠. 세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해요. 어째서 큰 뇌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 진화의 이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의 종반부의 극소수의 종에게만 생겨났냐 이거죠. 이게 정말로 좋은 거라면 모든 종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인간만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을 했냐. 그리고 보면은 큰 뇌와 월등한 지능을 지향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큰 뇌를 거부하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머리 큰 거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머리 작은 건 진화가 덜 된 거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지금도 그걸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양인이 머리가 크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하다 뭐 이런 어떤 내용 얘기를 하죠. 네. 림브로랑 손잡고가 우수한 거예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자, 왜? 아무튼 김사부는 왜? 예. 아, 김사부는 하긴 못지않아. 한머리 하지. 저도 우수해.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뭐냐면 인간의 진화에서조차 뇌의 팽창 시점이 인간이 폭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 시점과 매우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다. 뭐냐면 이 정도 뇌의 용량을 가진 시기가 되게 옛날부터인데 왜 최근에 와서야만 이렇게 기술이라든가 이런 발전이 극대화됐냐 이거죠. 예전부터 이런 어떤 활동이 안 일어나고 이상하다. 세 번째는 현대인들의 자질이자 능력, 즉 무형적 가치에 대한 추구 있잖아요. 예술, 종교심, 윤리, 창의적, 동물이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동물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뇌의 용적을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내는 이런 마음과 관련된 것들은 이건 어떻게 진화로 설명을 할 거냐. 이건 누가 봐도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의 진화,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진화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를 이제 성선택으로 대답을 한 거죠.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공작새의 꼬리와 같은 기능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는 알겠네. 마음씨 착한 남자한테 뭐 그런 마음이 뭔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들으면 살짝 이게 약간 근데 엎드려 사실 유치하기는 해. 그 대답으로서. 왜냐하면 사실 인간을 어떤 생존의 서바이벌의 차원에서 봤을 때 나도 종의 기원에서 이야기한 진화론 옳다고 생각해. 근데 인간은 어떤 내적이고 영혼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많죠. 그렇죠. 근데 사실. 굳이 다윈을 카바쳐주자면 본인의 진화론에 기반한 그 합리적 논증으로 가다 보면 인간도 그 진화 계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간도 분명히 진화된 건데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카바칠까를 고민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다윈이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했었고. 근데 사람들은 열받죠. 아니, 그렇다면 성선택을 보통 암컷이 하는데, 인간도 그런 거냐. 왜냐면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여성이 남성을 선택한다고? 근데 우리는 전혀 안 그러는데? 또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뭐 이런 어떤 공격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임브로랑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폐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명을 구상할 수 있는 인간 자체를 다른 종들과 지금 차별해서 보는 건데 그거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월리스랑 틀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종의 기원 나오기 전에 같이 공동 저자였던 월리스 틀어지게 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월리스는 아무리 봐도 뇌는 다른 것 같다. 인간의 뇌는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너무 신비롭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인간의 뇌는 너무나 복잡해서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뇌는 신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해서 결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론을 제가 제시하자면 도덕적 관념조차 물질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일 수밖에 없고 그건 과학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윈이 지금 마음의 문제까지 지금 이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윈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진화론 얘기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영역이 다른데 왜 자꾸만 이걸 결합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도킨스 같은 경우도 네. 그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뭐 진화되어 왔다.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왔다라는 설명할 때에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그거 가지고 각 다른 영역까지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 욕 엄청 쳐먹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문 분야가 아닌데 막 그래서 욕 엄청 먹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정에 근거한 설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진화돼서 최종으로 마음까지도 얻었다라는 게 당위성, 논리적 당위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거 검증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와 갭,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것과 인간의 기원은 조금 별개로
인간의 기원은 그래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현대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윈에 대해서 이렇게 1부에서 우리 손 작가님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2부에서 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